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트 전단에 마트 행사 대신 인근 시장을 알리는 내용을 싣고 매장에 비치하는데요. 전단에는 시장의 맛집 위치를 안내하고 주요 가게들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마트A 같은 행보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상생활동의 일환인데요. 앞으로는 다른 지점들도 인근 전통시장과 협력해서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평일 휴무로 전환한 후 지역 내 대형마트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에서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트의 이익이 인근 소상공인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상생의 노력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월 23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반가운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의 영향으로 10일 넘게 이어지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는 오늘 오후까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대 40mm입니다. 최근 낮에는 20도 이상을 보이며 일교차가 컸는데요. 초여름 기온을 보이던 기온도 강수의 영향으로 조금은 내려갈 전망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년보다는 온화한 수준이고요. 다만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동에 다음 달 6일 외국인 계절 근로자 73명이 입국해 농가에 배치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걸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안동시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라오스 현지에서 노동부 관계자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사전 신청을 낸 관내 25개 농가에 분산 배치돼 최대 5개월까지 농촌 현장에서 근로활동을 이어갑니다. 배치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숙식 등은 고용농가가 부담하고요. 산재보험, 또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관리요원 배치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곳곳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양은 10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안전거리 유지해 주시고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의 영향으로 낮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는데요. 어제보다 5도 정도 낮은 경주 16도, 영덕 15도, 포항과 울진은 14도에 머무르겠습니다. 경주 안강 두류리 일반 공업지역은 심각한 악취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안강 두류 지역에 대한 악취 실태를 조사합니다. 대기질 조사와 악취 배출 사업장 조사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대기질 조사 대상은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관리지역 내 10곳 이상이고요.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곳 이상을 선정해 조사하고 조사 항목은 복합 악취와 황화합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지정 악취 물질입니다. 조사는 연 2회 이상, 하루 3회씩 2일 이상 진행하고요. 연구원은 실태조사 시기 외에도 수시로 악취 관리 지역 내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과 함께 악취를 검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악취는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미량만 있어도 생활 주변에 피해를 주죠. 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15도, 습도는 10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선박 점검으로 인해 휴항하는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독도에서 물개로 추정되는 해양 포유류가 발견됐습니다. 어제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독도 현지에서 순찰을 하던 중 동도 부채바위 뒤에서 물개를 발견했는데요. 이 물개는 2m 크기의 성체로 바위로 나왔다 물속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하며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물개는 독도에서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와 같은 과 해양동물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울릉도와 독도에서 물개는 어민들에 의해 종종 목격됐지만 물개가 무트로 올라와 공식 촬영된 건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초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대구 시민의 동물 등록제 인지도가 49.6%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동물 등록 여부도 25.5%가 등록하지 않았다고 답해서 대전 다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았는데요.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 연결해서 관련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동물 등록제 시행된 지 꽤 된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 거는 2014년이고요. 네. 지금 현행법상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이제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 주로 동물병원이죠.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등록 번호와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이크로칩 형태로 체내에 삽입하거나 네. 아니면 외장형 형태로 몸에 장착하는 방식, 이름표처럼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외장형 같은 경우는 뭐 파손되거나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의도적으로 버리려는 사람은 사실 떼고 유기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내장형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 일원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고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내장형, 외장형 둘 다 가능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의무입니다. 예.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시민의 반려동물 등록제 인지도와 또 실제 등록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시행된 지 거의 1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등록률은 농림부가 이제 이런 인식조사 결과상으로는 한 7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매년 이 조사 업체에 의뢰를 해서 국민인식 조사를 합니다만 저희도 한 70% 정도 나와요. 근데 다만 이것은 온라인 패널을 사용한 표본 조사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 70%까지도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 중에서 등록률인 거죠? 77%가요. 그렇게 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조사에서 사실 안 하시는 분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사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요. 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뭐 관리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외에도 뭐 방법을 몰라서 뭐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뭐 이런 답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인지율은 90%가 넘는데 지금 등록률은 77% 정도 그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인지율보다 실제 등록률이 낮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 의무 사항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제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가 뭐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네. 자, 그 농촌에서는 또 이렇게 목줄하지 않고 이렇게 기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실외에서 묶어놓고 키우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집에 사는 개들보다는 사람의 어떤 관찰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기 유실의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반면에 이런 농어촌에서 길러지는 반려견의 경우는 동물 등록률이 현저하게 낮아요. 저희 자체 조사 결과
도심보다 10% 이상 낮게 나타났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실내에서 기르는 사람보다 마당에 묶어서 기르는 경우에는 46%밖에 동물 등록률이 되지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또 이제 야외에서 길러지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 이 무분별한 번식의 이유가 되거든요. 네. 밖에서 태어난 개들이 동물 등록도 하지 않고 배회하다가 유기동물 보호소에 입소하면 말락사 되거나 아니면 생태계로 유입되면 또 들깨화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 정부가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한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고 또 밖에 사는 개들도 동물 등록을 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꼭 키울 준비가 정말 된 사람들만 동물을 키우도록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동물 등록제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개만 대상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직 고양이는 시범 사업 정도예요. 네. 그게 자율에 맡겨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고양이에 대해서도 동물 등록이 좀 확대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고양이가 반려동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이도 키워요, 예. 주변에.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개를 대상으로만 의무화를 하다 보니 고양이는 사실 이게 집에서 길러지다가 버려진 것이 확연한데도 정보조차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네. 유기도 더 쉽게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것을 시범 사업이 아니라 고양이도 등록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예,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또 저희가 자체 조사했을 때 이 반려묘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에게 반려묘도 반려동물 등록해야 되는데 동의하시냐 하고 여쭤봤더니 82.5%가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예. 유기묘 등록 문제도 대상을 심각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자, 반려동물 정보 갱신제를 또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하거나 또 보호자가 바뀔 경우에 다시 이제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지금 현행법상 소유자 정보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소유자 자체가 바뀌었거나 이럴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다만 관리 감독을 안 하다 보니 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어떤 제재가 전혀 가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동물 등록을 한 번 하면 이런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한은 이제 갱신의 의무는 없거든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 동물을 현재 이 똑같은 보호자가 계속 기르고 있는지 항상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이런 이 다른 국가에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매년 소정의 등록비를 내고 동물 등록 정보를 갱신하는 갱신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매년이요. 네, 그런 굉장히 적은 액수기는 하지만 이 갱신하면 대신에 이제 색깔이 있는 인식토를 발급을 해서 공공 장소에서 달도록 해서 굳이 내장칩을 다 이렇게 스캔을 해보지 않아도 이 동물은 동물 등록을 갱신을 한 동물이구나 하고 네. 누구나 쉽게 시민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 이런 등록제를 보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기르는 사람이 이제 바뀔 경우에 변경 신고가 의무가 아니어서 정말 신고하는 것을 그냥 고의가 아니더라도 잊어버려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지금은 의무가 아니군요. 변경 신고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따르면요. 대구 지역에서 매년 4,000마리 이상의 유기되거나 또 주인이 잃어버리는 그런 동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려동물 등록제가 정착이 되면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사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고 사실 동물 유기는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네. 가령 이제 보호자가 책임인식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사실 물건처럼 동물을 쉽게 사고 파는 풍조, 특히 최근에 양평에서 한 주택에서 개가 1,000마리 이상이 사체로 발견돼서 네.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이 번식장에서 이제 경매장으로 갔다가 펫샵이나 인터넷 이렇게 유통이 되는데 이런 와중에서 경매장에서 안 팔리는 개들의 비용을 받고 처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려동물 생산에 대한 어떤 제한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이런 유기동물도 발생을 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이런 동물 학대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돼야 되고요. 또 유기 관련해서는 사실 처벌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동안에는 과태료 처분이었는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이제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상향 조정이 되기는 했는데 수사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동물병원 진료비가 좀 비싼 점도 이 동물 유기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 비율상으로 반려동물 이런 보호자의 책임 부족이 사실은 가장 많고 이런 의료 시스템이 부족해서 이런 답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조사에서도 한 9.8% 정도 의료비가 비싸서 벌어진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려동물 의료비는 사실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맞는데 애초에 사실은 의료비 때문에 유기할 사람은 기르지 않도록 이런 반려동물을 기르기 전에 어떤 생애 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던가 비용이라던가 돌봄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교육을 하고 정말 준비된 사람만 기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 그 경북 경산에서 강아지 얼굴에 사람처럼 화장을 시키고요. 또 몸에 글씨와 반짝이 이런 낙서를 한 사람이 적발돼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러니까 공분을 샀는데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는데 주변의 관심을 끌려고 좀 예쁘게 꾸몄다 이렇게 답했다 하거든요.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시민 인식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현행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런 얼굴에 화장을 하고 이런 것도 학대로 인정하고 있지도 않고 있어요. 네. 가령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어떤 신체적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심각한 피해를 받았을 때만 학대로 규정하기 때문에 어떤 동물의 고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동물 고통 중심으로 동물보호법을 좀 강화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현행 제도는 지금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른 동물을 기르는 것도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만일에 학대를 당한 동물에게도 이런 법적으로 보호조치 격리기간 끝나고 소유자가 비용 지불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사실 되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좀 보완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동물 학대와 유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인식 제고와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였습니다. (11시 24분) 지났습니다. 오늘은 세계 기상기구 발족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기상의 날입니다. 이날을 맞아서 지난 토요일에 대구 기상과학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윤가연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상청에서는 가장 큰 축제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기상의 날 62주년을 맞아 기상과학관 잔디광장에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기후 관련 모형 제작 체험과 더불어 기상기후 시화 그리기 대회도 개최됐습니다. 저는 잔디광장에서 돗자리를 펴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곳에 방문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담당자 만나봤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접수하러 왔는데요. 네. 혹시 참가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도화지랑 이제 팔찌 드릴 건데 초록색 참가자분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텀블러 사은품으로 드리는데 이것도 챙겨가시면 되세요. 네, 우선 그림 그리기를
총괄하는 운영본부이고 그리고 그 그림 그리기 신청자들 접수하는 접수처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총 200명 가량 많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대구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에 근무하는 이명환 사무관입니다. 올해 세계 기상기구가 정한 주제는 날씨, 기후, 물의 미래입니다. 이에 맞춰 본 대회 주제도 기상기후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미래의 날씨와 기후로 정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날씨 예보가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날씨는 반드시 맞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래 날씨 맞추기가 매우 어렵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해서 자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 기상기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대회를 마치고도 우리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을 통해 기상기후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 주제가 날씨, 기후, 또 물의 미래라고 했잖아요. 네. 이 세 가지는 정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인데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기후 위기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또 요즘은 체감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날은 시와 그리기 대회가 종료된 후 기상기후 기본상식 OX 퀴즈도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사실 몇 개는 틀려서 그래요. 조금 더 기상과학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를 출제한 담당자도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국립기상과학관에 근무하고 있는 윤재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시화전을 주 행사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 댄스, 음악 퀴즈, 초성 퀴즈, 그 다음에 OX 퀴즈를 할 예정입니다. OX 퀴즈 때 난이도가 상, 중, 하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가장 어린 저학년 학생들이 풀기 좋은 난이도 하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날씨를 알려주는 것을 일기예보라고 한다. OX 정하시면 되세요. 정답은 O입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발생한다. 정답은 O이고요. 경주 지진은 2016년 9월 12일에 발생을 했고 포항 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날 발생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있으면 내일의 날씨를 100% 맞힐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슈퍼컴퓨터가 만들어낸 일기도에 한반도의 지형적 요인과 공기의 변화 등이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날씨를 100% 맞힐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 기상과학관 행사를 통해서 단순한 봄 나들이로 기상과학관을 오셔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기상과학이 어떤 것인지 기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종 그 슈퍼컴퓨터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기상 예측이 맞지 않아? 이렇게 좀 불평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저를 포함해서. 네. 최대한 예측을 해서 안내를 잘 해드리고 있다는 점,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준비한 행사들에 참여한 분들도 만나봤는데요. 먼저 멋진 시를 쓰고 있던 초등학생부터 만나보시죠. 여름아 그만 길어져. 봄과 가을이 있을 시간이 없어. 요즘에 탄소 중립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탄소 중립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 집에서 연습을 조금 해왔는데 여름이 길어지면서 봄도 가을도 짧아지고 그런 거 아쉬워하는 내용을 담아서 탄소 중립 실천하자 이런 내용을 담아서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환경이 점점 오염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기상기후도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면 행동도 좀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자매가 출전했습니다. 기상과학관에 자주 오는데 이런 행사들이 항상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것도 기대하면서 참가해봤습니다. 미래의 날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더라고요. 미래의 대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뭐 더 더워질까? 아니면 지금이랑 좀 어떻게 달라질까를 생각하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그 날씨에 관심이 많아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알록달록 무지개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날씨 관련해서 그렇게 그리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먼저 기상이나 기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지. 그래야 아이들도 이렇게 좀 더 실천을 그래서 재활용이나 분리수거부터 해서 이런 걸 이제 먼저 몸소 체험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걸 보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고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윤가연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매거진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눌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갈등과 논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대구시가 무상급식 특정 감사를 통해 대구교육청의 보조금 집행을 문제 삼았는데요. 네. 이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갈등 끝에 최근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또 대구시는 앞으로 보조금은 식품비에 한정하겠다며 지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죠.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합동감사를 했는데 그 얘기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네, 작년 11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합동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주목할 점은 양쪽 기관이 합동감사를 했으나 결과를 따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 발표 결과를 종합하면 교육청 지급 보조금 환수 여부, 지적사항 집계 방식에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네. 특히 보조금 사용에 구체적 내용과 방식을 두고 입장차가 있었는데요. 대구시는 일단 대구시의 보조금은 순수 급식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부대 비용에 지출하지 말고 식품비에만 써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명확하게 관련한 내용을 협약에 담지는 못했으니 감사 이후 협약에는 관련 내용을 담겠다는 입장도 내놨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올해부터는 식품비에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애초 준비한 올해 무상급식 지원 본 예산보다도 200억가량 적은 돈을 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급식 운영에 필요한 뭐 인건비나 다른 비용은 지출하지 못하는 거네요. 식품비만 이제 지원을 한다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교육청이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었고요. 그렇군요. 또 이게 대구시는 초중고 각각 무상급식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도 학교 급별로 각각 사용하고 각각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반면에 교육청은 어차피 대구시 내 학생들 전원이 무상급식을 하는 마당이니 이 급간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봤고 실제로 지원금을 급간 이동시키면서 사용해 왔습니다. 초등학교의 지원금이 부족하면 중학교 지원금을 끌어다 쓰는 시기였던 거죠. 근데 감사 결과 당시에 그 결과에서 뭐 비리 같은 이런 심각한 수준의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구시도 감사 결과를 두고 그렇게 말했지만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습니다. 홍 시장이 부패 사각지대라거나 뭐 비리가 많다거나 했지만 이 비리라고 할 만한 수준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 대구시 감사 결과에서도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 같이 뭐 치명적인 비리가 적발되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수의 견적 안내 및 입찰 공고 시 토요일과 휴일을 포함하거나 공고 기간을 미준수한 사례가 553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대구시는 교육청 합동감사와 별도로 학교 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15개 업체의 혐의를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특별감사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진행된 뭐 배경이 있었습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갖고 있는 이 무상급식에 대한 좀 좋지 않은 선입견이 배경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를 지내던 시절에도 무상급식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말하면서 감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경남도 교육청이 거부하자 그냥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네. 대구시장이 된 후에도 비슷한 인식을 드러낸 장면들이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경북대학교 특강에서도 관련의 질의가 나오자 무상급식을 두고 거기 비리 많은 곳이라고 답하기도 했고 11월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는 부패 사각지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해 11월에 이제 이와 관련한 결과를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네, 3월 9일에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 핵심은 대구시가 올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줄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급식 단가가 전년보다 10%가량 인상됐음에도 이 대구시가 전년보다도 적은 예산을 부담하게 되고 또 이건 당초 예산인 834억 원보다도 200억 원 가량 줄어든 금액인데요. 네. 대구시 부담 식품비 40%, 705억 원 중 일부는 구군이 부담을 하게 돼서 실제 부담은 이보다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구군이 8에서 10%가량을 부담해온 전례에 따르면 대구시 부담은 530억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육청이 나머지 예산을 추가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대구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예산은 24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 부담 241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지만 현행과 같이 학교 급식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대구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대외적으로는 또 대구시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식품비로 한정해 지원을 줄이는 근거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학교급식법이고 다른 하나는 무상급식 특별감사 결과입니다. 대구시는 학교급식법상 지자체는 학부모 부담 급식 경비를 부담할 수 있고 예.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대구시가 언급한 학부모의 급식 경비 부담 관련 규정은 법 8구조에 있습니다. 대구시는 8조 3항인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와 이제 9조 1항 국가 또는 지자체는 8조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식품비로 지원을 한정한 근거로 삼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8조 3항이 보호자가 다른 경비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또 8조 2항은 급식 운영비는 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경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해서 보호자의 운영 경비 부담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학교 급식을 시작한 이후에 보호자들이 운영 경비 부담을 많이 했잖아요. 부담을 가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들이 운영 경비 부담을 져왔는데 이제 국가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그 부담 비중은 좀 줄어왔고요. 그렇죠. 법에 근거해 식품비 지원만 한다는 대구시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무상급식 특별감사 결과 영향이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사실상 홍 시장 취임 후 시장 개인의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에 따라 진행된 이 특별감사 결과 이외에 대구시가 식품비만 지원할 다른 명분은 찾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이 대구시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본 예산보다 200억 원 가량 삭감한 것을 두고 이 정의당 대구시당도 무상급식 예산을 치적 쌓기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10일에 나온 논평에선 결국 대구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줄였다며 시와 교육청이 5대5로 분담해 온 무상급식 비용을 4대6으로 정하고 집행 항목은 식품비로만 한정했다. 당초 예산보다도 200억 원 가량 줄어든 비용인데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네. 또 무상급식 예산 감소는 홍 시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준다. 이 무상급식이 정착된 만큼 중단하지는 못하니 줄일 수 있는 명분과 방법을 찾은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9월 대구시가 무상급식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24억 원 환수 조치 등을 결정했죠. 네. 이를 두고 대구교육청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뉴스민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해 감사 이후 12월 2일 대구교육청에 무상급식 보조금 22억 6천만 원을 환수하는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 대구교육청은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구시가 환수 조치를 이어가자 지난 2월에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23일 무상급식 지원금 환수 처분 관련 행정소송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달 28일에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교육청 고문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맡았고 법원은 합의부 배당을 준비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감사 결과 당시부터 이제 대구교육청이 보조금 환수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이와 연관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급간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관 협의를 통해 급간 여유 예산을 우선 상계해 왔다면서 대구시와 맺은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대구시가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예산을 환수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전국에서 이제 대구시가 가장 늦게 이제 전면 무상급식이 도입됐는데 소송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네, 쉽진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디테일한 내용을 알진 못해서입니다. 이 보조금은 꼬리표가 달린 돈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 실제로 대구시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명시적으로 초중고간 사용처를 밝혀 지원했다면 이 교육청이 정해진 사용처와 달리 쓴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무상급식에 사용하라는 대전제가 있고 이 대구시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협약서의 실제 내용과 대구시와 교육청 간의 협의의 실제가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갈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와 교육청의 무상급식을 둘러싼 조희의 소송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구 문화 오디세이. 자,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전해주실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뭔가요? 네, 우리 대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어떤 최초의 자산이라든지 최초의 기록 이러한 부분들이 수없이 많이 태동한 시작의 도시 또 출발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출발의 도시. 예.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소개드리게 되어서 참 기쁜데요. 오늘 최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대구와 피아노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학창 시절 그 동네 피아노 학원을 다닌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악기가 피아노죠. 그렇죠. 그리고 또 피아노는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지고 인기도 가장 많아서 악기의 황제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우리 대구가 과연 이런 피아노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저는 대한민국 피아노의 고향이다라는 주제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구가요? 네. 와, 피아노가 이제 대구를 통해서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다는 그 얘기인가요? 예, 저는 이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최초로 들어올 때 보면은 낙동강으로 바로 들어오진 않았겠죠. 네. 부산항을 거쳐서 세관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부산항에 먼저 들어왔을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음악 전체에 미쳤던 그런 영향력을 볼 때 우리 대구가 그 피아노의 고향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군요. 대구에 피아노가 들어온 것은 1900년입니다. 1900년에 3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3월 23일입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거의 정확히 약 123년 전에 우리 대구에 피아노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그때 대구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던 선교사 사이드 보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부인이 에피라는 여사가 피아노를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대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피아노는 대구의 달성군에 있는 우리 시민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자주 찾는 여가지인 하원 유원지에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문진 나루터는 당시 이제 피아노가 유입된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낙동강을 거점으로 해서 아래쪽으로는 부산으로 연결이 되고 위로는 안동, 김천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백길의 어떤 요충지였고요. 네. 또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선시대 세종 때부터 외국과의 특히 일본과의 무역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기념이냐 하면은 수입품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보관하게 되는 창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구를 비롯한 경북 전역의 물류 수송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했고 현재는 또 사문진 주막촌과 카페라든지 우리 시민분들이 좋아하는 여가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 사문진 나루터가 대구로 피아노를 들여온 역사적인 그런 장소인데 그런데 거기서 대구 도심 선교사 사태까지
옮겨오기가 좀 거리가 꽤 멀거든요. 어떻게 옮겨왔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뭐 이렇게 차량이 이동 쉬운 것도 아니고 상당히 길도 어려웠는데 사문진 나루트에 도착한 피아노를 대구 도심에 있는 선교사 사택까지 옮겨야 되는데 그 거리가 약 40리, 즉 16km 정도 됩니다. 뭐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사문진 나루트에서 그 제일교회가 있는 그 선교사 사택까지 가는데 지금으로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조금 알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하원에서 네. 월배지구 대곡지구를 건너서 서부정류장을 건너고 또 두류공원을 지나고 방고개를 넘어서 시내까지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길을 꽤 먼 거리를 옮겨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아노가 이사할 때 보면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분명히 무거웠을 텐데 어떻게 운반을 했을까요? 피아노가 지금도 사실 그랜드 피아노라는 큰 것들은 500kg이 넘습니다. 네. 당시에는 또 지금은 나무와 철제가 섞여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철제가 상당히 더 많았죠. 그러니까는 이보다 더 무거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차도 없던 어떤 그런 시대에 옮겼던 그런 방법은 소달구지나 마차 이런 방법이었는데 그 길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방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해냈던 아이디어가 운반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반대를 만들어서 20-30여 명이 일꾼들이 그 운반대 위에 피아노를 올려서 대구까지 가지고 간 것인데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려보자면 두꺼운 막대가 필요했고요. 네. 새끼줄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상여를 매듯이 어깨에 메고 옮겼는데 오래 걸렸겠습니다. 그렇죠. 논길이 있고 보리밭길이 있고 개울을 건너야 했습니다. 또 질퍽질퍽했고요. 그래서 토탈 그까지 가는데 꼬박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피아노 한 대 옮기는데 그렇게 시간이 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군요. 피아노를 처음 본 대구 시민들의 반응 많이 놀랐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500kg이 넘는 피아노를 본 것 자체도 상당히 놀랐고 대장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에피 여사가 피아노 건반을 땅땅 두들기자 그 소리가 처음 듣는 소리이고 상당히 웅장하기 때문에 그 마치 이제 처음 듣는 우리 주민분들은 이것을 굉음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소리에 놀라기도 하고 겁도 나서 뒤로 이렇게 후다닥 물러섰다고 하는데요. 생전 처음 어떤 피아노의 그런 웅장한 소리 때문에 피아노 안에 귀신이 분명히 산다. 그래서 별칭으로 귀신통이라고 부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와 달성군에서는 나름대로 역사적 사실 그리고 흥미로운 우리 주민들과의 에피소드 이것들 바탕으로 해서 피아노를 옮기는 그 과정을 에피소드로 담은 귀신통 납시오. 네. 그리고 귀신통 아리랑과 같은 뮤지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서 사문진 나루터에서 피아노 관련 조형물들이 지금 설치돼 있는 거군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역사적 의미를 알게 되고 달성군에서는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서 들어온 그 피아노가 그냥 물리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피아노 조형물들이 많이 되어 있는 피아노 광장을 조성했고요. 또 야외 공연장과 주막촌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마침 그쪽에 보면은 아주 보기 드물게 모감주 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도 좀 상당히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달성군에서 100대 피아노 콘서트 언제부터 매년 열고 있는 거죠? 예, 시작은 2011년부터인데 일단은 그런 역사적 사실을 기념을 해야 되겠다. 기념을 하면서 주민분들이 같이 좋아하는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했고요. 매년 가을 100대 피아니스트와 함께 그곳에서 장관을 이루면서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공연 소식을 전하면서 피아노 100대를 동시에 연주하기 참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야외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내 악기의 대명사잖아요, 피아노가. 그런데 그렇죠. 그것을 야외에 옮기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일기도 받쳐줘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전체 연출자의 어떠한 엄청난 지휘력 그리고 100명의 피아니스트들이 상당한 노력 이래 통해서 오차 없이 해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연습을 소화해낸다고 합니다. 또 항상 궁금했던 게 이 100명이 다 피아노를 전공해야지만 참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100명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공 학생들이 기준이 되는데 일부 전업주부라든지 회사원분들이 수요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디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전업주부와 회사원 등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뽑히신 분들이 이제 활약을 하고 난 뒤에 상당히 그 자부심을 크게 느낀다고. 100대 피아노 콘서트에 참여를 했었다. 네, 그렇죠. 자부심을 가지시는군요. 근데 100대 피아노 콘서트에 그러면은 100대의 피아노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어디서 가져오나요? 우리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민간에도 어떤 그러한 인프라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 공연 자체에는 일반 피아노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랜드 피아노가 또 5대 정도가 들어가고 일반 피아노가 95대로 채워지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지역 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 우리 대구의 대표적인 악기거리 명동 내거리 악기거리에서 영업하는 곳에서 이걸 할당해 와서 한 곳마다 몇 한 대씩 곳마다 이렇게. 한 4-6곳이니까 네. 한 곳에서 한 20대 내지 25대 정도를 가지고 와서 공생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공연장도 특이하고 규모도 상당하겠습니다. 네, 그 100대 피아노 콘서트가 열리는 축제장은 정말 특이하게 낙동강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을이 지는 시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석양이 어우러지는 어떤 환상적인 분위기가 나오고요. 와. 또 사문진 주막촌과 또 이런 자연적인 어떤 모감주나무 군락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되어서 자연 무대가 백그라운드 있기 때문에 상당하고요. 규모도 100대 피아노가 들어가야 되고 100명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무대 길이라든지 이러한 규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공연장의 한 2-3배 정도. 그렇군요. 자,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대구가 대한민국 피아노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0대 피아노 콘서트 자체는 사무진 나루토가 물리적으로 그냥 들어왔다는 것을 안 넘어서 역사적 스토리를 사회문화적인 콘텐츠로 풀어냈다라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부산항을 거쳐서 낙동강으로 올라왔지만 이후 1910년대부터 전문 음악인 박태준이라든지 현재명,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창설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초대 음악장을 만들었던 그런 전문 음악인이 배출되었고 다양한 음악 단체들이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해나갔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대 음악의 뿌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렸을 때 다 그렇게 피아노를 배웠군요. 다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일반 있었군요. 시민분들이 추억하기에도 상당히 예. 좋고 그 부분을 살려서 부가가치를 냈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는 사실이다. 네,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과감한 시도로 지역민의 문화 복지와 자긍심을 높이는 이런 전략 지속적으로 추진돼야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20세기) 초 대구 지역의 변화상을 일본인의 눈으로 관찰하고 기록한 중요한 일본어 역사 기록물 대구물어가 한국어로 번역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1904년부터 27년간 대구에 살았던 일본인 가와이 아사오가 1904년부터 1910년까지 경험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 대구 전반의 변화하는 모습을 연도순으로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요. 대구물어 번역 프로젝트는 영남대학교에서 일어일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와 대학원 학생 12명이 포함된 영남대 일어일문학과 근대사료 번역팀이 맡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학생들의 전공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역사 연구에도 기여하길 바랍니다. 대구 서문시장 이전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 서문시장 오지구 앞에서 축하 공연과 가요제, 100주년 역사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한 서문시장 야시장도 이달 말인 31일에 개장합니다. 서문시장 이전 10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더 북적일 서문시장의 모습 기대해 봅니다. 갈비찜이나 닭볶음탕 등 육류를 가열해 만든 음식도 실온에 둘 경우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이라도 실온에 방치하면 증식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육류 등은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조리하고 여러 개의 용기에 담아 5도 이하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보관한 뒤엔 75도 이상에서 재가열해서 섭취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9년) 동안 대구 시립교향악단 지휘봉을 잡은 줄리안 코바체프가 대구 고별 무대를 갔습니다. 3월 24일 금요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리는 대구시향의 제492회 정기연주회가 줄리안 코바체프의 고별 무대인데요. 첼리스트 이미영이 협연자로 나서서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을 연주하고 슈베르트의 로자문데 서곡과 교향곡 9번 그레이트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제 강아지의 날입니다. 2006년 미국의 반려동물 학자인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날로 매년 3월 23일인데요. 반려견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버려지는 유기견을 보호하고 입양을 권장하려는 취지가 더 큽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강아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루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어젯밤부터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늦은 오후까지 비는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30mm,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10에서 50mm가량이고요. 낮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5도가량 낮은 3도에서 12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11도에서 17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중국 북동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에서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서 이 황사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